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국토종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자전거 국토종주를 주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 벌써 40 넘었네요. 국토종주는 한강에서 시작해 낙동강을 따라 부산까지 달리는 코스를 말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로 국토종주? 그날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지금도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릴 때면 그날이 떠올라요. 28.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해서 편의점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이요. 새벽 2시까지 알바하고 아침 9시 수업 들어가고 또 저녁에 편의점 가고 그렇게 돌고 도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편의점 문을 벌컥 열더니 얼굴이 새까맣게 탄 채로 웃으면서 말했죠. 야, 나 부산 다녀왔어. 자전거로. 뭐? 자전거로 부산을? 국토종주. 서울에서 부산까지. 진짜 미쳤지? 그때 민석이 눈빛이 너무 반짝였어요. 뭔가 해냈다는 자신감, 그리고 자유로움 같은 게 느껴졌죠.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삼각김밥 데우고 담배 사러 온 손님들 응대하던 제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너도 해봐. 진짜 인생이 달라 보여.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민석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민석이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했죠. 그때 제 통장 잔액은 겨우 40만 원.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제 자전거는 철제 TV. 그러니까 철로 만든 싸구려 자전거였어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중고로 산 거였죠. 10만 원도 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녹슬고 삐걱거리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민서가 자전거 뒤에 짐 싣는 거 있잖아. 그거 빌려줄 수 있어? 캐리어? 왜? 나도 국토종주 갈 거야. 미쳤냐? 너 그 자전거로? 민석이는 말렸어요. 그 자전거로는 무리라고 최소한 제대로 된 자전거를 빌리든지 하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먹었죠. 괜찮아. 천천히 가면 되지 뭐. 다음 날부터 계획을 짰어요. 아니, 계획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그냥 지도 앱 켜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경로 검색한 게 전부였으니까요. 거리는 약 500km. 2, 3일이면 되겠다 싶었어요. 비용은 최대한 아껴야 했어요. 20만 원으로 부산까지 갔다 와야 했으니까요. 숙박비를 줄이려면 찜질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야영을 해야 했죠. 식비는 편의점 삼각김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매일 보던 거잖아. 2,000원이면 한 끼 해결이지. 준비물을 챙겼어요. 배낭 하나에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비상식량. 비상식량이라고 해봤자 초코바 한 박스였지만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 직원 할인으로 싸게 샀죠. 친구 민석이가 빌려준 캐리어를 자전거 뒤에 달았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짐까지 실으니까 자전거가 휘청거렸죠. 이거 괜찮을까? 불안했지만 이미 편의점 사장님께 사흘 휴가도 얻어놨어요. 복학생이라 수업도 빠질 수 있었고요. 후회하지 말자. 일단 가보자. 출발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죠. 핸드폰으로 자전거 국토종주 후기를 밤새 찾아봤어요. 다들 멋진 사진들을 올려놨더라고요. 한강을 따라 달리는 모습, 일몰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 부산 낙동강 하고둑 완주도장. 나도 찍고 싶다. 나도 해내고 싶어.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이 왔어요. 2월 말. 아직 쌀쌀한 날씨였죠. 오전 8시. 한강 고수부지 출발점에 섰어요. 좋아?
간다? 페달을 밟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진짜 하는구나.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는구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침 햇살이 물결에 반짝이고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자전거족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죠. 평소에 편의점 가는 길에 스쳐 지나가던 풍경인데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어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고 이런 게 자유구나 싶었죠.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처음 몇 시간은 정말 즐겁게 탔어요. 한강을 따라 쭉쭉 뻗은 자전거 도로, 이정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뿌듯했죠. 양평 30km, 오케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다리가 조금씩 묵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엉덩이도 아프기 시작했죠. 이건 안장이 너무 딱딱해서 그런가? 민석이 자전거는 쿠션이 좋은 안장이었대요. 전 그냥 기본 안장이었죠. 점점 엉덩이가 따끔거렸어요. 정오쯤 되니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김밥 한 줄 먹은 게 전부였으니까요. 한강변 편의점을 발견하고 들어갔죠. 삼각김밥 2개, 라면 하나요? 계산하면서 가격을 보니 6,500원.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싶었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라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죠. 따뜻한 국물이 속을 채우고 삼각김밥으로 배를 든든하게 하고 좋아, 이 맛이지. 옆에 있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을까 하다가 참았어요. 2,000원이 아까웠거든요. 대신 화장실 가서 수돗물로 목을 축였죠. 비용을 아껴야 해. 아직 멀었어. 오후 1시 다시 출발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니 힘이 났죠. 페달도 가볍게 밟히고 경치도 더 잘 보였어요. 이 정도면 저녁 때 충주쯤 도착하겠는데? 민석이가 충주에 있는 찜질방에서 잤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문경 넘어서 부산까지. 계획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오후 3시쯤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리가 정말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달렸으니 당연했죠. 그런데 전 그때 몰랐어요. 제 체력을 너무 과신했던 거예요. 다리야. 조금만 참아줘. 페달을 밟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특히 오르막길이 나오면 정말 지옥이었죠. 철제 자전거에 짐까지 가득 실려 있으니 기어를 아무리 낮춰도 힘들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오후 5시. 드디어 양평을 지나 여주로 들어섰어요. 여기까지 약 70km 정도 온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충주까지 아직 100km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멀었어? 지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 계산이 완전히 틀렸던 거죠. 하루에 150km를 가려면 지금 속도로는 불가능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예쁜 풍경이었지만 전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러다 밤에 달려야 하는 거 아냐? 다리는 이미 한계였어요. 허벅지가 후들거리고 종아리가 당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엉덩이는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여기서 자고 갈까? 하지만 주변에 찜질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텔은 있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죠. 3만 원에서 5만 원. 그 돈이면 하루 식비가 나오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충주 가까이 가면 찜질방 있겠지. 그게 실수였어요.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를 정했어야 했는데 전 욕심을 부렸죠. 오후 7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자전거 라이트를 켰죠.
다행히 배터리는 충전해뒀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라이트 하나로는 앞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주변은 점점 외로워졌어요. 한강변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면서 사람도 차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가로등도 듬성듬성했어요. 배고파. 저녁도 못 먹었어요. 편의점을 지나칠 때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아까웠죠. 조금이라도 더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오후 8시. 배가 정말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편의점이 나왔죠. 여기서 빨리 먹고 가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또 삼각김밥과 라면을 샀어요. 돈이 아까웠지만 굶으면 더 이상 못 가니까요. 박 벤치에 앉아서 급하게 먹었어요. 춥고 어둡고 외로웠어요. 민석이는 이 고생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냥 서울에 있을걸. 편의점 알바나 하고 학교나 다닐걸. 이런 고생을 왜 사서 하는 건지.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비용도 썼는데, 사장님께 휴가도 얻었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배낭에서 초코바 하나를 꺼내 먹었어요. 당 보충. 이거라도 먹으면 힘이 날 거예요. 좋아. 다시 출발하자. 오후 9시. 다시 자전거에 올랐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이거 정말 아닌데. 밤 10시가 넘어가자. 세상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어요. 자전거 라이트 불빛만이 앞을 가까스로 비추고 있었죠. 그나마도 점점 희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어. 충전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째 켜놓으니 힘이 빠지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 충전할 방법도 없었어요. 주변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국도, 양옆으로 펼쳐진 숲. 차도 1시간에 한두 대 지나갈까 말까 했죠.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 목소리만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대답은 없었죠. 오직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어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고요. 그냥 여기서 자고 갈까?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이 어둠 속에서, 차도 다니지 않는 이 외진 곳에서 자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마을 나오겠지.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페달을 밟았어요. 1번, 2번, 3번. 숫자를 세면서 집중하려고 했죠. 그래야 두려움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밤 11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딸랑딸랑 방울소리 같은 거였어요. 처음엔 제 자전거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죠. 페달을 멈추고 확인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딸랑, 딸랑, 딸랑.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작은 범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누구세요? 대답 없음. 그저 방울 소리만 계속 울렸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방울뱀? 아니야, 한국에 방울뱀은 없잖아. 그럼 뭐지? 누가 장난치는 건가? 누구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대답은 여전히 없었고 방울 소리만 점점 더 크게 들렸죠. 도망가야 해. 본능적으로 페달을 세게 밟았어요. 다리가 아프든 말든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죠. 한참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이 턱까지 찼죠. 뒤를 돌아볼 용기도 없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때 라이트 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뭐야?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전거가 휘청거렸고 거의 넘어질 뻔했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 사람? 동물?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라이트를 뒤쪽으로 비췄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깊은 어둠만 있을 뿐이었죠. 내가 잘못 본 건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었던 걸까요? 다시 앞을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몇 분 후 또다시 뭔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면에서였어요. 빠르게 제 앞을 가로질러 지나갔죠. 검은 그림자 같은 게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도로를 가로질러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심장이 진정되기 시작했죠. 깜짝이야. 고양이였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고양이였어요. 무서운 거 아니었죠. 다시 페달을 밟으려는데 뒤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황급히 뒤를 돌아봤어요. 라이트를 비췄죠.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었어요. 비닐봉지,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저쪽으로 사라졌는데 이상했죠. 내가 너무 피곤한가 봐. 헛것이 보이네. 머리를 흔들며 다시 출발했어요.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자 라이트가 정말 희미해졌어요. 이제 거의 안 보일 정도였죠.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불빛이다. 마을이에요. 사람 사는 곳이에요. 갑자기 힘이 솟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죠. 다리가 아프든 말든 지금은 저 불빛에 도착하는 게 중요했어요. 10분 정도 더 달렸을까요? 표지판이 보였어요. 수안보? 수안보였어요. 민석이가 충주에서 잤다고 했는데 전 충주보다 한참 못 미친 수안보에 도착한 거였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게, 불빛이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마을로 들어서자 편의점과 식당, 모텔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죠. 당연했어요. 자정이 넘었으니까. 찜질방. 찜질방은 없나? 거리를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모텔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비용이 아까웠어요. 찜질방이라면 10,000원 정도면 될 텐데. 그때 커다란 간판이 보였어요. 온천 힐링 스파? 수안보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찜질방이 있다는 것도요. 진짜? 찜질방이 있어? 황급히 자전거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직원분이 계셨죠. 저 찜질방 이용하려고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완벽해요. 돈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데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죠. 우와! 종아리가 평소보다 2배는 부어 있었어요. 만지니까 아팠죠.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물이 몸에 닿는 순간, 천국이었어요. 정말로 천국이었죠.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죠. 살았다. 샤워를 마치고 온천탕으로 갔어요. 여러 개의 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초 온천탕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안내판을 읽어봤죠. 약초와 온천수의 효능으로 몸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근육통과 피로 해소에 탁월합니다. 특히 다친 부위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거 완전 나를 위한 거잖아.
약초탕에 들어갔어요. 물이 약간 뜨거웠지만 참을 만했죠. 으아! 물속에 몸을 담그자 정말 신기했어요. 뜨거운 물과 약초 향이 온몸을 감싸면서 아픈 다리가 조금씩 진정되는 느낌이었죠. 이건 성수다. 성수야!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에서 이런 좋은 온천을 만나다니 내일이면 완전히 회복되겠어. 나 운이 정말 좋아. 1시간 정도 온천탕에서 몸을 풀었어요. 다리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았고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죠. 찜질방으로 올라가서 바닥에 누웠어요. 따뜻한 구들장 위에 몸을 뉘자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어요.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를 움직여봤죠. 괜찮은데? 어젯밤보다 훨씬 나았어요. 아직 약간 뻐근하긴 했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역시 약초탕 효과야. 기분 좋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찜질방에서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로 아침을 때우고 다시 자전거에 올랐죠. 오늘은 좀 천천히 가자. 무리하면 안 돼.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짐했어요. 오늘은 컨디션 조절하면서 여유 있게 가기로요. 수안보를 출발해서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표지판이 보였어요. 문경세제 고갯길 시작. 문경세제. 민석이가 말했던 그 악명 높은 고갯길이었어요. 천천히 가면 되지. 자신있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경사가 완만했으니까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경사가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어를 최대한 낮췄어요. 그래도 페달이 무거웠죠. 짐이 실린 자전거는 더 무거웠고요. 하나 둘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올라갔어요. 주변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볼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앞만 보고 페달을 밟았죠. 20분, 30분,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이게 첫 번째 고개라고? 문경세제는 3개의 고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첫 번째 관문을 넘으면 2번째, 그 다음 3번째. 마침내 첫 번째 정상에 도착했어요. 휴, 했다. 잠시 쉬면서 물을 마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멋진 풍경이었죠.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어요. 좋아, 2번째 고개 가자. 다시 출발했어요.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려간 후 다시 오르막이 시작됐죠. 으아, 2번째 고개가 더 가팔랐어요.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죠. 괜찮아. 어제보다 낫잖아. 할 수 있어. 자신을 다독이며 올라갔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어제의 피로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니었던 거죠. 숨이 턱까지 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2번째 정상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도착했을 땐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죠. 이제 마지막 하나. 주변 사람들도 보였어요. 등산객들, 다른 자전거족들.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위안이 됐어요. 다시 출발했죠. 3번째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뻐근함을 넘어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페달을 밟으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래? 자전거를 멈추고 내려서 다리를 확인했어요. 무릎을 만져봤죠. 너무 아팠어요. 만지기만 해도 찌릿한 통증이 왔죠. 이건 아닌데.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려고 했어요. 하지만 페달을 밟는 순간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쏴 올라왔어요. 더 이상 페달을 밟을 수가 없었죠. 왜 이래? 자전거에서 내려 다리를 주무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온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했거든요. 이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자전거 옆에 주저앉았어요. 오른쪽 무릎을 붙잡고 신음했죠.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괜찮으세요? 한 아저씨가 다가와 물어봤죠. 다리가 아파서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포기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젊은 친구가 몸을 너무 혹사했네요. 여기 문경에 병원 있으니까 거기 가보세요.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떠났어요. 혼자 남았어요. 자전거와 배낭,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은 오른쪽 다리. 일어나자 억지로 일어섰어요. 한 발 한 발 걸어보려고 했죠. 걸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아팠죠. 페달을 밟는 건 불가능했고요. 자전거를 끌고 갈까. 하지만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남았어요. 자전거를 끌고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해야 하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틀 동안의 고생, 써버린 돈, 얻은 휴가,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던 무언가. 내가 왜 이렇게 무모했을까?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했죠. 핸드폰을 꺼내 민석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석아, 너 지금 어디야? 잘 가고 있어? 나 문경세제에서 다리 다쳤어.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뭐? 진짜? 많이 아파? 무릎이 안 움직여. 페달을 못 밟겠어. 민석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너 그 자전거로 무리야. 빨리 병원 가봐. 위치 보내줘. 내가 가서 데리러 갈게. 미안해. 자전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너 몸부터 챙겨. 알았지? 응. 전화를 끊었어요. 위치를 보내고 근처 병원을 검색했죠. 문경시 보건소, 거기라도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자전거를 억지로 끌면서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이었죠.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드디어 문경 시내에 도착했어요. 보건소 간판이 보였죠. 다 왔다. 안으로 들어가서 접수했어요. 무릎이 아파서요. 어디 보자.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눌러봤어요. 아, 여기 아프죠? 네, 엑스레이 찍어봐야겠네요.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불안했죠. 얼마 후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됐어요.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예요. 네? 무리하게 운동하셨죠? 자전거 장거리? 네, 국토 종주하려고. 준비 없이 무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분간 자전거는 절대 금지예요. 치료 받으셔야 해요. 그럼 완치는 되나요? 연골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릎에 무리 가는 운동은 평생 조심하셔야 해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평생이라고? 지금은 깁스하고 목발 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받으시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을 나왔을 때 민석이가 도착해 있었어요. 야, 괜찮아? 응. 민석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 다리에 감긴 깁스와 목발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미안해. 자전거가 뭐가 중요해.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차에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산들, 강물, 자전거 도로, 모든 게 아프게 다가왔죠. 왜 무리했을까? 왜 그냥 충주에서 잤어야 하는데? 왜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무시했을까? 후회만 남았어요. 서울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목발에 의지해야 했어요. 학교는 결석했고 편의점 알바도 쉬었죠. 몇 주 후 깁스를 풀었어요. 하지만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았죠. 선생님, 이제 자전거 타도 돼요? 천천히 짧은 거리만 타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짧은 거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조금만 오래 타면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국토종주는 실패했어요. 부산은커녕 문경도 제대로 못 넘었죠.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어요. 지금 전 43살이에요. 여전히 자전거를 타지만 긴 시간은 못 타요. 1시간만 타도 오른쪽 무릎이 아파오거든요. 가끔 한강을 달리다가 국토종주 자전거족들을 봐요. 저처럼 짐을 가득 싣고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가는 사람들. 부럽다. 솔직히 부러워요. 저도 그들처럼 끝까지 가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돼요. 준비는 잘하고 가는 걸까? 무리하진 않을까?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어둠 속에서 홀로 페달을 밟던 그 공포. 다리가 말을 듣지 않던 그 절망감. 그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충주에서 쉬었더라면? 만약 둘째 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갔더라면? 만약 다리가 아프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자전거로 여행 갈까? 그래, 가자. 하지만 천천히 가는 거다. 무리하면 안 돼. 알았지? 응. 아들과 함께 한강을 달려요. 짧은 거리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리고 계속 말해줘요. 무리하면 안 돼. 몸이 아프면 바로 쉬어야 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알았어, 아빠. 약속이다. 그렇게 우린 천천히 달려요. 무리하지 않고 여유 있게. 가끔 생각해요. 그때의 경험이 완전히 무의미했을까? 분명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 배웠거든요. 열정도 좋지만 준비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걸.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무리한 도전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지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부산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즐겁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가는지가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그걸 알기까지 전 오른쪽 무릎을 희생해야 했어요.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셔요. 계단을 오를 때면 조심스럽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뻐근해요. 평생 가져갈 상처예요. 그날 정말 가지 말았어야 했어. 후회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더 신중하게, 더 준비된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무리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국토종주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디 저처럼 하지 마세요. 충분히 준비하세요. 좋은 자전거를 빌리거나 구입하세요. 체력을 미리 키우세요. 루트를 꼼꼼히 계획하세요. 예비 숙소를 알아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목적지는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망가진 몸은 돌이킬 수 없어요. 저처럼 지금도 자전거를 탈 때면 생각해요. 수안보 온천에서 하루 더 쉬었더라면, 문경세제를 포기했더라면, 아니, 애초에 더 준비하고 갔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죠. 다만 이 경험을, 이 후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모한 열정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정은 중요해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준비와 신중함이 함께해야 해요. 저는 열정만 있었어요. 준비도 신중함도 없었죠. 그 대가가 오른쪽 무릎이었어요. 오늘도 한강을 달려요. 짧은 거리지만 바람을 느끼며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달려요. 예전처럼 빠르게 달릴 순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그리고 생각해요. 그때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달리던 그 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햇살 아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건 아닐까? 후회는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들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겠죠.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다만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의 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오른쪽 무릎이 아플 때면 그날을 떠올려요. 다시는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페달을 천천히 밟아요. 1번, 2번, 3번.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받고 살아있다는 것, 그게 중요해요. 부산은 결국 가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걸 배웠어요.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용기.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예요.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는 것도 용기예요. 그날 문경세제에서 포기한 건 사실 잘한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만약 더 무리했다면 아마 지금 걷는 것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후회보다 감사함을 느끼려고 해요. 그날의 무모함 덕분에 지금은 더 현명해졌으니까요. 그날의 고통 덕분에 지금은 더 조심스러워졌으니까요. 그날의 실패 덕분에 지금은 더 겸손해졌으니까요. 국토종주, 그날 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은 여전히 진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도 진실이에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완벽한 선택 같은 건 없어요. 다만 선택하고, 겪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오늘도 전 자전거를 타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른쪽 무릎을 신경 쓰며. 하지만 멈추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멈추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으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쳤어도 다시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인생이니까요. 부산에는 가지 못했지만 더 소중한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무모한 도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디 준비하세요. 열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준비와 신중함이 함께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아프면 멈추는 게 포기가 아니에요. 더 나은 도전을 위한 준비예요. 저처럼 평생 후회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조심하고, 즐기세요. 그게 진짜 도전이에요. 감사합니다.